안녕하세요, 더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품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에서 양지사, 신라섬유, 화천기계 이런 종목들이 이제 품절주로 통해서 주가가 계속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를 저희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절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을 우리가 품절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 및 자사주의 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품절주로 통하고 있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80% 이상을 갖고 가면 품절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다? 이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은 이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이죠. 흔히 말해 이제 개미들이 살 수 있는 유통 물량이 10% 내외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품절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절주를 매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뭐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위에서라도 꼭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를 판단할 때는 이 양지사라는 종목,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손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사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지사는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어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제 뭐 다트에 보시면 인쇄물 제작 업체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다이어리를 파는 기업입니다. 다이어리를 파는데 브랜드로는 굉장히 입지가 그래도 단단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많이 안 써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다이어리 업체에서는 꽤나 입지가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다이어리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품절주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에 굳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건 다트를 제가 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직원이 나와 있어요. 직원 현황이 나와 있고, 직원에서 이제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계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이 16분, 6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직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1인 평균 급여액이 여기 이제 뭐 2,100만원, 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직원분들이 어떤 임금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임금이 딱 봐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저는 투자 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돈을 적게 주는 회사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양지사의 매출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여기 당해 사업 연도랑 직전 사업 연도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 매출액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지켜봐야 될 거는 이 적자, 영업이익이 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 또한 적자가 됐죠. 적자가 더 전환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억 이렇게 적자가 됐는데, 실적 자체로는 당연히 좋지가 않다. 실적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판매하는 사업의 밸류에이션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성장성은 낮아지고 있는 건데 실적 또한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굳이 이 품절주를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사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이제 예를 들어서 PER 그리고 PBR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단기 매매 거래량 들어오는 것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뭐 오래 갖고 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치인데, 이것도 아까 이제 다이어리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미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다이어리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는 누구나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들이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과거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양지사가 있었고, 그리고 신라섬유 이런 종목들도 지금 품절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여기 매출 구조를 갖고 왔는데, 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부채 같은 게 많습니다. 부채도 많고, 여기 현금성 자산이 억이잖아요. 8억. 작년만 해도 이제 10억대였는데 이 현금이 굉장히 적다. 근데 이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언제든 이 채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채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인 거고,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때요? 여기 사업의 본질적으로 확인을 하자 했잖아요. 근데 사업이 얘네들은 없습니다. 섬유 사업을 했다가 이 섬유 사업을 말아먹었어요. 섬유 사업을 말아먹고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딱 봤는데, 얘네가 이제 그 핸드폰 사업을 합니다. 핸드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 그 기존에 사업을 했던 그 땅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 매매를 해서 이 매출 비중이 자동차 50, 그리고 핸드폰 50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50대 50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이랑 핸드폰 사업인데 미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성장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직도 이 중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는 게 이 신라섬유의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뭘 해먹고 살지 정하지 않고 있다. 그냥 지금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업이랑 휴대폰만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뭐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없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천기계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화천기계도 이게 그 슈퍼게임이라는 분이 이제 이 지분을 1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주주들이랑 싸우는 중이에요. 대주주들이랑 싸우는데 이 대주주는 당연히 누구다? 오너들이죠. 오너 일가들. 뭐 사장의 대표의 뭐 부인의 친척의 뭐 다 그냥 회사에 다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지분은 그냥 친척이랑 지인들끼리 다 해먹었는데 지금 어디 뭐 에셋 투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에셋 투자 증권인가 그랬는데 이 펀드인가 관리하는 분이 이제 지분 10%를 매입을 해서 이제 여기 이 화천기계의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그게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주장을 한 거고,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은 정말 이 암흑의 세력에 빠져있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근데 이게 주가가 어쨌든 이게 소액주주한테는 굉장히 호재 이슈잖아요. 호재 이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슈퍼개미 분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뭐다?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 실현. 그분이 이제 뭐 회사를 합병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주가로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호재 이슈가 만들어져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굳이 무리해서 뭐 합병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주가가 급등하면은 그분은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오너분이랑 짜고 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개미들한테
배당금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차익 실현의 기회가 높아지죠. 굳이 그거 배당금 안 나눠주고 이거 그냥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급하게 올랐을 때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그 품절주들을 다 적어왔습니다. 품절주들. 과거에 품절주라는 언급이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품절주라고 치면은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이 과거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이렇게 넓게 해서 빠르게 보여드리면 에이스 침대, 이거는 뭐 주식 소각 이슈까지 나왔던 그 종목인데 에이스 침대 한번 보고, 그 다음 뭐죠? 포바이포. 이거 차트를 좀 빨리 못 보시는 분들은 정지를 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약투스강은 이건 좀 특수 케이스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소리바다는 상패가 됐습니다. 지금 품절주로 이슈가 됐었는데 상패가 됐고, 그 일정실업, 제주은행, 여기도 최대 주주가 지분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 거의 뭐 주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카 어때요? 상장하고 지금 난리 났죠. 얘네들은 그 56대1인가가 나왔어요. 청약이 56대1인가 나오고 공모 물량을 줄였어요. 그때 공모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나온 기록은 455만 주에서 364만 주까지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이 14% 정도 된다. 정확하게는 뭐 14.51%라고 합니다.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유통 물량이 보통 10%에서 15% 내외면은 이제 품절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 품절주들의 결과가 다 이렇습니다. 그냥 유통 물량만 적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사업이랑 그 손익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소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얘네들은 돈을 빌려서 자동차 매매를 하잖아요. 자동차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빌리는데 지금 금리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차입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수익 구조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얘네는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소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22일 날 풀리거든요. 20일. 오늘이 이제 20일인데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물량이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카 물량, 보호예소 물량 풀리는 걸 인터넷에 쳐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린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거 바닥 잡히는 거 보면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공모주는 이런 데서 함부로 잡으면 진짜 리스크 커집니다. 아무튼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 품절주들이 핫한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 껍데기만 허황된 거지 급하게 잡을 필요 없다. 쳐다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을 잡으면서 수익을 항상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